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 올리네요. 오늘은 6G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 하는데, 그 전에 왜 이렇게 뜸해졌나,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일이 바쁜 것도 있었지만은, 저번 주인가, 3주 전인가, 히토류 관련해서 한번 크게 있었잖아요.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이랑 혼란이 좀 있었는데, 그때 채널에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히토류랑 반도체랑 딜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말은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조용히 있었어요. 괜히 나대면서 이상한 그 정보를 전해주는 것보다는 확정되고 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고 어쨌든 미중 합의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무역 합의가 끝났는데 극이 나온 소스 중 하나가 식스지여가지고 식스지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 그 전에 히토류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미중 간 강약을 보면은 강점 약점을 보면은 미국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첨단 기술 베이스고 그다음에 달러 파워가 있어요. 이게 강점이에요. 그리고 약점이 더러운 일을 안 해. 그리고 인건비. 그러니까 히토류나 이런 제조업 같은 것들이 이제 미국의 약점이 되고 중국은 강점이 중앙 통제형 경제. 그러니까 하라면 해야 됨. 그리고 히토류 자산 많이 확보해둠. 약점은 신용할 수가 없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패권을 갖고 있죠. 근데 한국이 특정 국가에는 메모리를 안 팔겠다라는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하잖아. 물론 호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 이게 무역에 대해서 최대한 상호주의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래도 한국인데 중국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수틀리면은 바로바로 이거 수출 안 하면 이렇게 하고 이제 대량 생산해서 경쟁국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강약이 각각 맞물리니까 히토류 자산을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말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협의를 한 거를 언제 어길지도 몰라요. 음, 그래서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제가 그동안 방송 안 한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1년 유예잖아. 1년 동안 아마 히토류 관련해서 정책 드라이브가 제법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저는 히토류 관련 주식을 손절을 안 했습니다. 그냥 냅두고 차트 보고 뉴스 트래킹 하다가 적당히 갈 만큼 뭔가 소스가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강하게 물을 타서 이익을 좀 보고 나오고 싶어서 그리고 플러스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저는 히토류 관련주들 익절 손절 안함 홀딩 갖고 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정책 드라이브를 크게 받을 거라 봐요. 아무튼 히토리 얘기 여기까지 하고 식스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제 식스지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 언제나 하는 얘기니까 식스지 시대에 뭐가 달라질까? 이제 며칠 좀 조사했습니다. 한 3일 정도 조사했는데 생각보다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도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식스지가 뭔지 좀 먼저 보고 갑시다. 6G가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통신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죠. 이제 1G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전화하던 그런 음성 통화에서 시작했고 이제 문자 메시지 주고 받거나
그 다음에 이미지 주고받거나 그 다음에 웹페이지 주고받거나 뭐 그렇게 되다가 이제는 4G, 5G 가니까 핸드폰으로 다른 디바이스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그런 영역까지 왔죠. 6G부터는 이게 또 AI랑 결합을 해서 뭐 이제 지상, 해상, 공중, 우주 같은 모든 통신 관련 객체가 상호 교류하고 의사결정까지 서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합니다. 진짜 올지 모름. 아직 우린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올지 모름. 왜냐면 5G도 뭐 한다 존나 엄청난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망했잖아요. 6G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근데 6G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조금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임. 옛날에는 그냥 지정학적 의의가 끼케야 표준화 경쟁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5G부터 슬슬 미국과 중국 간의 표준화 경쟁이 시작되고 통신이 지정학 자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통신 속도가 빠르면은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5G부터는 슬슬 지정학 자산화가 되다가 6G 현재 와서는 군사 기술이라든가 로봇 기술과 결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국가 전략 산업의 수준이 됐다. 통신, AI, 방산이 모두 결합된 국가 전략 산업이 되고 있다. 지금 6G가. 그 대표적으로 배경을 따져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저번에 제가 러우저는 뭐가 바뀌었을까라는 그런 콘텐츠를 드렸었는데 C4ISR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C4ISR이 이제 뭐 감시하고 통제하고 정찰하고 그다음에 지능적으로 분석하고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정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게 C4ISR인데 이게 지금 러우전에서 한번 크게 효용성을 보여가지고 그 이제 인공위성을 통한 그 정찰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고 두 번째로는 그때 드론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병기로 등장하게 되면서 미국도 지금 드론군을 창설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창설이라기보다는 드론 전략 자산을 좀 더 키우려고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가 무언가 생성하는 영역에 도달했어요. 생성형 AI. 그리고 단순히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넘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체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 이게 예를 들면은 드론이라든가 뭐 이제 핸드폰으로 뭔가 핸드폰 앱을 통해서 집에 있는 가전기기를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예를 들면은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 앱으로 뭐 클릭 좀 하면은 뭐 집에 있는 불이 켜진다던가 에어컨이 미리 켜진다던가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간 경쟁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더 많이 장비를 생성하고 더 빨리 장비를 생성하고 또 잘 만들어야 되고 아무튼 그런 니즈가 커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G는 5G랑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선 산업 구조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5G는 기성 통신 사업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국가 표준이 있고 국가 규제가 있으면 그 아래서 통신사가 일을 하고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공급자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모듈을 공급하는 화웨이라든가 뭐 퀄컴 같은 아니 퀄컴 맞나? 화웨이 같은 그런 네트워크 인프라 공급자가 있고 그다음에 퀄컴이 만든 칩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통신 디바이스 그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제 영위하는 그게 5G 네트워크였다면은 6G부터는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하나가 들어간 게 좀 많이 바뀌어요 구조가. 이제 통신사는 그대로 있고 한데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공급자가 이제 범위가 넓어져요. 네트워크 통합 레이어로 범위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하위에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AI가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컨트롤 레이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기존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엣지 앤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필요한가?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면 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는 우리 통신망이랑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여기부터는 끊기지 않는 끊기지 않는 단일 네트워크 얘기. 그 다음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고고도 플랫폼 얘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AI가 자동 채독한다. 그 다음에 엣지 앤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데이터가 발생한 근처에서 연산을 처리해서 이제 고신뢰 통신을 실현한다. 여기까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받아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빅테크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엔 투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네트워크에는 빅테크가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제 블로그 보시면 나옵니다. 출처는 귀찮아서 안 남겼는데 그 일단 우주 네트워크 엔비디아가 최근에 노키아랑 AI 플랫폼 기반의 6G 통신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또 읽어보시면 이게 엔비디아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 번역이 안 돼서 당연히 번역기를 돌렸고, 어, 차세대 AI 기반 모바일 네트워크와 AI 네트워킹 인프라를 가속 배포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그다음에 6G 지원 통신 컴퓨팅 플랫폼을 소개하겠다. 노키아는 엔비디아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렌즈 서비스를 하겠다. T-모바일 US도 참여를 한다. 델 테크놀로지도 참여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AI 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컨트롤 레이어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는 통신 영역에서도 데이터 관제를 하겠다라는 걸 표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있는 노키아랑 T-모바일은 제가 이제 굉장히 저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파트너거든요. 그리고 노키아는 달 탐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빅테크가 6G랑 우주항공 투자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그냥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글로벌 스타가 비용이 비싸가지고 이거를 투자를 하긴 했는데 불만이 좀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아마 스타링크로 옮겨갔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옮겨갔는지 아니면 양빵을 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스페이스로 지금 우주 산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또 중요한 게 MS가 요즘 들어서 미군하고 일을 많이 하거든요. 미군 군용 회선에 애저 클라우드를 쓴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지금 빅테크가 우주 항공 쪽에 많은 숟가락을 얹고 있다. 그리고 빅테크의 자금 규모는 거의 웬만한 국가급이니까 우주항공이랑 6G가 많은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이 표 같은 거는 크게 안 다룰게요. 그냥 읽어보면 게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통신 원리를 좀 볼 건데, 왜 내가 통신의 원리를 찾았냐면은, 그동안 그렇잖아요. 보면은, 1G부터 5G까지 그리고 6G 가면은 점점 데이터 속도 빨라지고 데이터의 그 종류라든가 양도 늘어날 건 확실한데 대체 왜 이게 가능한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 공학과지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그 고등학교 물리랑 연계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정보라는 게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뭐 사진 찍거나 이런 데이터고, 그다음 이거를 0, 1 같은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에 전송을 하고 받는 쪽에서 데이터를 다시 0, 1 데이터를 시청각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에 그다음에 화면에 보여주는 게 혹은 귀로 들려주는 게 그동안의 통신의 원리였어요.
그리고 이 부호화부터 복조화까지 단계가 좀 중요한 단계더라. 아니 그러면 다잖아 그냥. 어쨌든 파장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보낼 수 있는가가 달라지는데, 파장이 짧으면은 파장이 짧을수록 속도가 빨라요. 엄청 많이 보낼 수 있어. 그리고 엄청 빠르게 보낼 수 있어. 대신 이렇게 파장이 짧으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가다가 중간에 장애물 하나 만나면 그대로 파장이 없어져가지고 데이터가 소실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장이 길면은 멀리 잘 가는 대신에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썼던 것 중에서 1G부터 3G까지는 음성 문자가 주였으니까 이때는 이제 파장이 긴 걸 썼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3G부터 5G까지는 이제 슬슬 동영상도 보내고 이미지도 보내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으로 디바이스 조작도 하니까 이제 파장의 길이가 짧은 그런 걸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5G, 6G 시대가 와도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죠. 그러니까 파장이 긴 파장에 이것도 버릴 수는 없고 짧은 파장을 더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이 주파수를 얼마나 갖고 있다가 일종의 통신사 포트폴리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대역 주파수가 갖는 단점, 그러니까 여기가 고대역 주파수인데 이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가용 용량이 높은 걸 고대역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역 주파수의 단점은 짧고 장애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지국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지국 건설 비용은 6G에서 당연히 더 많이 일어날 건데, 인프라 건설 비용이 늘어나면은 투입 자금 대비해서 회수율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6G는 현존하는 5G보다 더 짧은 파장을 쓸 건데, 더 짧은 파장을 쓰면은 장애물에 더 취약할 거고 거리도 더 짧게 갈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소실되는 걸 막으려면은 기지국을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6G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냐,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진짜로 세상이 무서운 게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걸 시도 중이었는데, 이제 건물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도 빌딩이나 이런 거 다녀보면은 빌딩 천장에 가끔 중계기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시스코 이런 중계기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를, 외부에서 온 네트워크를 잡아가지고 건물 안에 또 배분을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중계기를 설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공중에 새로운 통신 인프라를 설치하더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일종의 드론 같은 걸 통신 인프라로 새로 활용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그 합스, 하이 알티튜드 플랫폼 스테이션이라는 건데, 지상이 아닌 공중에 네트워크 인프라 설치할 때 염두해야 될 게, 당연히 이게 지정한 지역에 오래 떠 있어야겠죠. 안정적으로 떠 있어야 됐고, 뭐 이제 기상 영향 없이 잘 자세를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좀 특수한 형태, 이런 형태, 그러니까 뭐 이제 V자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옛날에 나치 시절의 그 비행선 같은 형태로 이 합스라는 걸 만들고, 이 합스가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 지상에 다시 쏴보내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 자료 화면들은 소프트뱅크에서 가져왔어요. 소프트뱅크가 이 합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브라질에서 우선 시범 케이스를 운영을 하고 잘 되면은 이거를 일본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 합스를 보면은 여기 여기가 이 커머셜 에어스페이스라는 게 이제 전투기가 아니라 일반 여객기 같은 건데, 이게 대기권 10km 안에서 놀아요. 근데 합스는 대기권 20km쯤에서 떠 있기 때문에 이 일반 비행기들의 운행에 방해가 안 되면서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합스가 여기서 이제 머무르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적합하다라는 거고, 더 위에 가면 이제 레오, 메오, 근데 지오가 있는데, 이거는 각각 인공위성이 지구의 그 궤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이거를 아는 거거든요. 레오가 로우 얼스 오비트인가 그럴 거고, 메오가 미디움 얼스 오비트인가 그럴 거고, 제오는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 레오가 지금 우주항공 쪽에서는 새로운 그 뭐랄까 인공위성 사업의 그 새로운 그건데, 여기서 좀 더 가면 V레오라는 게 있어요. 이 V레오는 이 레오보다 좀 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설명하는 바는 통신의 니즈가 커지면서 인공위성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죠. 전파를 좀 더 잘 쏠 필요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G를 알게 모르게 준비를 하고 있던 게 지금 전 세계 그 우주항공 플러스 통신사다. 5G가 6G보다 그 아니 5G가 이제 약팔이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빨랐다 이런 얘기하면서 약팔을 했는데, 정작 터진 걸 보면은 우리 그 5G를 제대로 쓰고 있냐? 우리가 못 쓰고 있죠. 뭐 조금만 산이나 아니면은 뭐 건물 조금만 이상한 데 가면은 3G로 확 바뀌거나 LTE로 바뀌면서 통신 잘 안 터지고, 그 수도권에서는 이제 5G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지방 내려가면 5G 안 된다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고, 5G가 사기꾼이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5G가 뭐 사람의 그런 뇌를 해킹하기 위한 뭐다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면서 5G에는 온갖 질타와 그 모욕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당하면 하지, 이게 약팔이 한 거 대비해서 돈을 뭐 그 별로 효용성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4G보다 주파수 파장이 짧아졌는데, 짧아진 주파수 파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6G부터는 5G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파수에 대한 대응 기술을 좀 더 키웠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까 보여드린 합스고, 합스 외에도 뭐 이제 사람들이 기지국이나 안테나를 좀 더 세워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은 있었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보면은 전파가 장애물에 부딪혀가지고 사라진다면은 장애물 자체의 전파를 반사하는 그런 소재를 넣어서 전파가 차라리 다른 데로 꺾일지언정 사라지지 않게 만들고, 뭐 이런 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이게 리스 이 기술이 그 기술이에요. 전파가 꺾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그 5G는 여전히 기지국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로 망을 관리했는데, 이제 6G부터는 AI가 망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차이점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오 위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최근에. 2022년까지 쏘아 올려진 위성수보다 2023년 한 해 쏘아진 위성수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오 위성은 좀 더 많을 거고, 관측 위성이랑 레오 위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은 6G는 5G보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5G의 전체 모습인데, 예, 인공위성에서 통신을 하면은 합스가 이걸 받아가지고 더 아래에 전달을 하고, 각각 자기가 맡은 영역에다가 전파를 쏴요. 그러면 지상의 도시에서는 안테나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에 있는 소형 기지국들이나 드론들이 이 데이터를 쏴 보내고, 그다음에 그 농촌에서는 합스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농촌이나 아니면 재난 지역에서는 합스가 이걸 통제하면서 기지국 역할을 대신하고, 심지어 배에서도 지금 이걸 할 수 있다. 근데 배는 스타링크가 그 안테나를 팔아가지고 그 안테나를 통하면은 스타링크 통신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게 결국 스타링크, 그러니까 이 합스가 없으면은 위성에서 스타링크 중계기로 보내는 거니까 거리가 훨씬 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고성능의 인터넷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니라 끼케야 문자 메시지나 음성 메시지 정도 듣는 게 전부더라고. 그러니까 이 합스라는 게 좀 더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스타링크 사용자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배 타는 사람이라든가 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 우리랑 똑같은 수준의 그 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통신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내피셜이긴 한데 지금은 이게 지구상에서 전화를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미지를 주고받고 동영상 주고받고 게임하고 뭐 이 정도지만 향후에는 태양계 단위의 통신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구, 달, 화성의 그런 네트워크 건데 중간중간을 인공위성이랑 우주 데이터 센터나 우주 정거장이 중계를 하거든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네 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확 떠오르는 생각이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고, 나사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달로 다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고, 가시적으로는 현재 이제 6G 공급망 구축이랑 스타링크, AST 스페이스 모바일, 원웹 같은 위성통신 결합이 당장의 6G랑 연관돼 보이지만은 좀 더 멀리 가면은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 않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는 회사가 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때 그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중 하나로 그 우주 정거장 프로젝트가 하나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랑 그다음에 현재 지구에 상당히 많은 인공위성들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중계를 하게 된다면은 6G의 짧은 파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빠르게 인공위성을 보내고 인공위성이 빠르게 정거장을 보내고 정거장이 다시 인공위성 빠르게 보내고 다시 인공위성에서 지구로 빠르게 보내고 이렇게 지구와 달 간의 통신 속도가 좀 더 개선되고 신호 손실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꼭 달에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나사에 가서 물어보는 게 맞다. 그거는 하겠다는데 뭐 이제 나는 대충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요. 빠르게 끝낼 거임.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는 지구상에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고도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달로 갈 거다. 달 혹은 화성으로 갈 거다. 알게 모르게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CEO들이 뿌려놨습니다. 머스크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말을 해놨어요. 달 네트워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리 말을 다 해놨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면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약점이 있어요. 이제 파장이 짧은 이게 항상 그 원인이더라고. 파장이 짧을수록 감소가 심하게 일어나는데 6G는 하필이면 지금 현존 주파수 중 가장 짧기 때문에 수중 통신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수중 디바이스에 신호를 보내려면 중계기를 설치하고 수중에서 포착화 가능한 데이터를 치환해서 신호를 보내야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광통신이나 음향통신이나 저주파 치환 등이 고려되고 있고, 근데 뭐 나는 이제 배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면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또 문제가 비용 문제다. 이 위를 보시면은 이 6G는 기지국이라든가 셀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프라 비용이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AI로 제어를 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빔포밍이라고 빔을 그러니까 이 파장 모아가지고 원하는 데 보내주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에너지 소비가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6G라는 것 자체가 인프라 설치 비용부터 운영 비용까지 5G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의 목적은 전 지역 커버래. 가능할까? 과연? 아마 언제나처럼 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도심에서 먼저 서비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어, 그리고 안보 영역에 속해 있는 전장이라든가 항만 공장 등의 합스 같은 것들이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조금 이제 주목해야 될 기술은 여기서 위성이라든가 합스를 거치지 않아도 통신할 수 있는, 아니, 기지국이나 합스를 거치지 않아 통신할 수 있는 D2D,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기술이 지금 슬슬 개발되고 있다. 이게 아마 6G에서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어가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국가별 정책 드라이브를 좀 기대 가능한 상황인데, 우선은 이번에 한미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 이번에 무역 협의하면서 관세 협의하면서 얘기 나온 얘기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미 19년부터인가 17년부터인가 6G 상용화를 하려고 실험을 시작했어요. 이게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는 뭐 테스트 그런 거 없어. 그냥 인허가 절차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뭔가 시작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먼저 시작을 해버렸어 이미. 그 미국은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은 여기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랑 무역 협정에서 그 통신 관련 6G 공동 개발 얘기를 했고, 플러스로 OBBBA에서 주파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주파수 할당폭을 늘리겠다. 주파수 경매 절차를 줄이겠다. 주파수 기지국 승인 절차를 줄이겠다. 이게 결국에는 6G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AT&T랑 버라이즌이 설비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파수 경매가 시작되면 아마 6G를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6G 관련해서 중국이 6G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뭐 뭔 노력을 해 이 새끼들은. 그냥 이제 그 정찰풍선 보내고 뭐 이제 기밀 수집하고 다니고 해저 케이블 끊고 다니면서 이제 안보 위협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또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6G 기반의 뭔가를 대체 통신망으로 갖출 필요가 있어지는 거예요. 각 국가들이. 특히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끊어지는 순간부터 외부와 통신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때부터는 위성 인터넷이 없으면은 통신이 불가합니다. 대만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섬나라인데 바로 옆에 중국이 있고, 만약 중국이 지나가면서 해저 케이블 끊어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한국 이런 우방국, 한국은 요즘 좀 아니지, 아무튼 우방국들하고 그 통신을 못하게 한다 하면은 대만은 전쟁이 터져도 정보 수급이 늦어져가지고 대처를 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인공위성 있어가지고 바로 촬영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해저 케이블 타고 즉각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를 듣는 것보다 더 느리겠죠. 그때는 아마 상황이 끝나 있을 거고. 표도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어 당연한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 자료는 언제나처럼 제 콘텐츠에 링크 드릴 겁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말을 하냐? 귀찮아서 GPT 시켰으니까. 나도 잘 모름 뭘 하고 있는지 그냥 시켰음. 그냥 뭐 이제 그럴듯하게 나오면 그냥 올려둡니다. 그냥. 저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될 만한 게 뭔지 좀 볼게요. 우선 6G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계속 말했듯이 6G는 현존 주파수 중 가장 짧은 주파수를 쓰고 있는
그런 통신 그거예요. 파장이 짧으면 감쇄가 많이 일어나고 장애물의 전파가 쉽게 끊어져요. 이게 AI를 하면은 GPU 부담이 커져가지고 발열량이 높다 내지는 전기세가 많이 든다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돈이 될 거다. 기지국을 보충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인프라 확장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비용 부담보다 그냥 단순히 기지국을 때려 박아서 뭔가 해결하자는 거는 어떤 거랑 같냐면은 엔비디아 칩이 발열량이 심해가지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한 번에 많이 사놓고 돌려 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비싼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돈을 때려 박아서 해결하겠다라는 거니까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 6G가 대부분의 전자장비랑 연결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G 자체로만 보면 당연히 이것 때문에 발전원이라든가 발전 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지만 그 전에 이제 6G 자체 속성만 보고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전파를 네 가지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파를 최대한 뽑아먹는 거. 두 번째는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세 번째, 중계 메커니즘 개선. 네 번째, 구조 개선. 전파를 뽑아먹는다는 거는 전파의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 감쇄를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 신호 감쇄 줄이는 거는 5G에도 이미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첫 번째, 중간중간 장애물마다 반사판을 만들어서 손실을 줄이는 방법. 아까 리스 설명해 드렸죠. RIS. 그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건 전력 없이 단순하게 소재의 특성을 이용해서 전파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6G에서부터는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기술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전력 효율 개선은 GAN, 갈륨 나바이드였나? 아무튼 갈륨 어쩌고 나트로 어쩌고인데 이거랑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증폭기 이게 이제 전력 반도체 소재인데 저 소재들이 그냥 저 소재 특성이 전력을 활용하는 데서도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소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전력 효율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걸 써서 6G를 개선한다. 이게 두 번째 해결법. 이게 두 번째 안에 대한 해결법이고, 그다음에 중계 메커니즘 개선. 그러니까 중계기가 부담이 크니까 위성을 스마트폰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중계 부담을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통신의 그런 절차를 줄인다. 이거는 근데 이미 스타링크나 이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하고 있는 얘기죠. 레오나 V레오 위성과 연결되는 이야기고 이미 거의 상용화에 근접을 했어요. 내년 2월인가 쏜다고 합니다. 위성을.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걸 통해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네, 이제. 은퇴를 하고 싶네. 레스맨도 추천 아닙니다. 다음에 구조 개선. 이거는 AI 네이티브 네트워크로 기지국 구조를 개선해서 장비 단가를 낮춘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장비 자체가 하나의 통짜로 제공됐다면 이제부터는 부품별로 교환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능하게 해서 고장난 장비만 교체한다든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적적으로 버거를 수정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AI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지국 개념 자체를 변경해서 도시 자체에 다수의 안테나를 설치한다. 안테나 설치 비용이 기지국 설치 비용보다 당연히 싸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가 발생한 안테나만 교체하면 됩니다. 이건 조립식 컴퓨터에서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품만 바꾸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다 바꾸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이제 저것만 교체할 수 있으면 편하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AI 소프트웨어, 위성통신, 전력 반도체, 안테나 같은 통신 모듈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6G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비용인데 주파수가 짧아지면은 이걸 실시간 대응을 해주려면은 주파수가 짧아진 상황에서 실시간 대응을 하려면은 소프트웨어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엔비디아가 노키아랑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키아가 엔비디아보다 이쪽 소프트웨어 제어에서는 어느 정도 역량이 있기 때문이겠죠.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기지국 운영 방식 역시
기존과 달리 클라우드 기반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어디서 드론 쇼를 하겠다. 그 드론이 전부 다 저거 6G 기반의 통신망으로 작동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드론 거기서 그 스마트폰 찍고 보내는 사람도 있고 위에서 드론 쇼를 찍는 또 다른 드론도 있고 이럴 거니까 통신량이 급증하겠죠. 그 통신 규모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가 새로운 그 기지국 운영 OS로 채택받을 가능성이 높다. OS보다는 운영하는 그런 네트워크 방식으로. 뭐 이제 대표적으로 따지면은 아까 말했듯이 MS사의 애저 클라우드가 미국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똑같은 생각이라 보면 똑같은 거라 봅니다. 그리고 위성과 스마트폰이 다이렉트 연결하면서 기지국 부담 줄이는 거, D2D 통신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같이 전력 자체를 효율화하는 그런 소재를 통해 중계 장비의 전력 소모를 줄여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전력 반도체 주 소재인 갈륨을 중국이 모두 통제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배력이 큰 소재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성식도 볼 필요가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지국을 추가 건설하거나 안테나를 추가 설치하는 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지국 건설은 인프라 비용이 말리기 때문에 기지국 건설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특히 이거는 전파 소송 자체가 장애물에 취약하고 도달 범위가 짧기 때문에 기지국 자체보다는 기지국에서 보낸 거를 안테나가 잘 캐치해서 도심에 뿌려주는 그런 게 더 유망할 거라 보고 안테나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이고 이제 원래 계획은 이게 제가 오늘 그 친구 결혼식을 가는데 결혼식에 갔다 와서 이제 그 정장 입고 좀 전문가처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내가 늦게 일어났음. 이제 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원래 계획은 일어나서 운동하고 어 결혼식 갔다가 와서 딱 정장 입고 캠 키고 좀 전문가 이제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늦게 일어나니까 운동도 못 가고 그냥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반인데 지금 녹화하고 올려놓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운동 가는 걸로 뭐 그렇게 결정. 아무튼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고요. 제가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사달라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적당히 그 뭐 이제 그런 시대다. 협업하는 기업 사도 괜찮잖아. 나 설거지 해주기 싫으면은 협업하는 기업을 사도 괜찮으니까 이런 걸 이제 세상이 준비하고 있더라. 이런 거 알아주시고 어, 예. 제 은퇴할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상.